자, 이번 시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요. 여기는 넘어가서 먼저 설명 좀 드리면요. 이게 채무가 있는데 채권 관계죠. 채권 관계가 있는데 채무가 이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배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손해배상할 때 얼마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있기 전에 아예 너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배상 얼마 할 거야? 라고 미리 정해버린 거죠.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는 것. 이런 게 손해배상 예정 계약이 된다. 손배 예정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게 채무불이행이 있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있고 난 후에 손해배상 얼마 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성질이 화해계약이 된다.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거죠.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배예정계약도 계약이니까 이게 우리 강행법규 위반이면 안 되죠. 또 사회질서 위반이면 안 되죠. 그런 거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하고 손배 예정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해놨죠. 이건 우리 노무사니까 특히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손배 예정 계약은 보세요. 앞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이 효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하는 게 정지돼 있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채무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계약이다. 또 한편 이게 본래의 채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래의 채권 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배상액 예정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배상액이 예정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본래 채무가 있는데 손배 예정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원래 우리 봐보세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 발생과 손해액이 확정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통상손해, 특별손해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손해는 배상하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손배 예정 계약을 맺어두면 그런 거 없이 예정 배상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것은 주장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손해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이런 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다. 근데 한편 우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는 390조 단서에 있어서 채무자가 나에게 고의과실 없어요 라고 증명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해서 나 손해배상 못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인 것이다. 요거는 우리 채무불이행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는 건데 이제 보세요. 원래 우리 손해배상 할 때 그 손해가 통상손해면 전부 다 배상하는 거고 특별손해는 그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채무자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한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액이 결정될 건데 아예 예정 배상액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 야 이런 특별손해 있으니까 너 예견 가능했으니 더 내놔.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다. 손해 더 많으니까 증액 또 적으니까 감액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예정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그러면 네, 법원이 직권 감액을 한다. 청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서 직권 감액을 한다 하는 것이다. 우리 앞 시간에 과실상계 공부했는데 과실상계는 이 손배 이정이 있을 때는 과실상계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네, 과실상계를 따로 하지는 않아.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손배 예정을 한 게 불법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원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불이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손배 예정 계약을 맺어둔 거야. 그런데 불법 행위가 문제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너 불법 행위 있으면 손해배상 얼마야? 까지 생각하고 예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 행위가 생길 것을 미리 예정하고 그런 건 예상하고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채무불이행편에서 이 손해배상에 관해서 쭉 390조에서부터 399조까지 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서 준용을 해주는데 그 불법행위에서 준용하는 게 방범과대예요. 방범과대만 준용을 해준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우리 금전배상 원칙, 손해배상 범위, 통상손해배상,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배상, 그리고 과실상계, 그리고 손해배상자의 대위, 이건 좀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 손배예정, 요거는 아닌 거지. 손배예정까지 준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게 398조에 나와 있는데 398조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는 법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당히 과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할 것이냐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당하게 과다해. 그러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 부분은 처음부터 그냥 무효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금전 채무에 관하여 이행치에 대비한 지연 손해金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배 예정이 되는 것이고 미리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부당히 과다해. 그러면 감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감액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 위약금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기로 하는 돈인 거죠. 근데 그 계약 위반의 대표적인 예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너 뭐 돈 얼마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위약금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약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보통 이제 위약벌일 수도 있고 손배 예정일 수도 있다. 위약벌은 그야말로 그냥 페널티로 주는 거예요. 위약벌로서 몰수하고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손배예정은 이게 손해배상률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그냥 예정액으로 하고 따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의미다. 그런데 우리 아까 손배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다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 위약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약벌에서는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 민법 총칙에서 볼 건데 그러다 보니 근데 이 위약벌인데 너무 부당히 과다하네.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사용속 위반이다. 그래서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위약금 계약이 위약벌이냐 손배예정이냐 둘 중에 뭐야? 그럴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불분명할 때는 398조 사항에서 손배예정으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추정받는 사람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 반대측에서 위약벌로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위약벌이야. 증명해서 위약벌을 주장하면 된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이런 판례의 사례가 있는데요.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준공 후에도 건물의 다수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어 수빈이 약정 기간 내에 그 하자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공사비 등을 포기하고 이를 도급인의 손해배상분으로 충당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했을 때 요거는 손배예정을 한 것이다. 손배예정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판례로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보실 건데 이 계약금은 뭐냐면 이게 계약금이 일단 부동산 매매할 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이 많이 주어져요.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 편에서 이미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는데 보통 매매 대금의 10% 정도 되는 1억을 계약금으로 줘요. 근데 이 1억 계약금을 주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합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는데 요게 1억 계약금을 주기로 합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 계약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인데 증약금이 된다는 거죠. 증약금이라는 것은 요게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다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아니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좋겠지. 그래서 계약 체결에 증거가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편 이게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10억 중에 1억을 줬으니까 나중에 매매대금은 9억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약금이 되죠. 근데 이건 약정 해제권이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러니까 해약금 다 공부했으니까 당사자 일방이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 보통 이제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중도금을 줄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100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해약금으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약금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약금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 특약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금 1억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100을 배상하기로 함 같은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위약금이 되는데 그 위약금은 위약벌일 수도 있고 손배예정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뭔지 불분명해 손배예정으로 추정해 준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런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일단 위약금이 손배예정이 되니까 손배예정과 그리고 해약금 두 성질을 모두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두 성질을 모두 갖는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비 요거를 잠깐 보시고 가면 여기까지 봐버리고 가겠습니다. 손해배상자의 대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임치인, 을이 수치인. 우리가 이제 임치 계약을 공부했으니까요. X를 보관을 맡겨놨어. 임치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물건의 보관을 맡겼으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갑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병이 그걸 훔쳐가 버렸어. 도둑이 X를 훔쳐갔어.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십니다. 나중에 받는 입장에서 보면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근데 을이 예를 들면 주의를 다 하지 못해서 그런 도둑이 훔쳐갔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잘 돌려줬어야 되는데 못 돌려줬으니까 채무불이행.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갑은 주인 입장에서 병을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내 거 내놔 라고 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걸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한편 내 물건 갖고 가서 뭔가 다치게 한다든지 흠집 생겼어. 그러면 불법행위가 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을 다 해줬어. 그러면 봐보세요. 갑은 자기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굳이 이거를 갑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갑의 자리로 을이 대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예, 그 얘기다. 이걸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이렇게 간단히 한 것은 이게 막 그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는 전부 다 손해배상을 받았어. 그러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했죠.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여기서 당연히 그렇다. 공시방법 이런 거 필요 없어. 전부가 아니라 일부 배상만 했을 때는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강제이행은 챕터가 달라지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재 한번 보죠.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우리 도예식에서는 앞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이 조문을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제가 거기서는 안 봤고요. 이건 봐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리 정하는 거, 미리 정해둘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손배 예정액이 너무 부당히 과다해. 네. 그러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뭐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알아두실 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손배 예정일 때 그런 거죠. 위약벌에서 이게 안 돼. 우리 도예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약벌에서는 그 조문이 없다고. 그래서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 이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채무 불이행일 때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제 요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배 예정은 그냥 손해배상과 관련한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본래 채무 이행 청구를 하거나 계약 해제하거나 요건 별개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별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은
그게 위약벌일 수도 있는데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배 예정을 반드시 금전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금전 아닌 것으로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전 아닌 것으로서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배 예정과 관련해서 손배 예정은 일단 채무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또 원채권 관계에 종속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민법 제398조 규정 취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손배 예정은 왜 두었을까를 봐보면 일단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고 원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입증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이게 뭐 손해가 얼마냐 이런 거 따지기가 너무 힘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편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손배 예정이 돼 있으면 손해배상액에 예정이 돼 있으면 내가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얼마 해야 되네 이런 심리적 경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그런 취지만 한번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이 남았는데 이게 손배 예정은 채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이게 채무불이행 발생 전에 하는 게 손배 예정인 거죠. 만약에 그걸 후에 했어. 그러면 손해배상액의 합의. 그것은 화해계약인 거죠. 화해계약에 불과하다. 아까 보신 것처럼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채무불이행 전에 하는 게 손배 예정. 채무불이행이 있고 난 뒤에 하는 것은 화해계약이 된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가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계약이니까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안 된다. 또 사회질서 위반이면 안 돼. 불공정행위여서도 안 되는 거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으면 이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증명하고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려니까 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얘가 채무불이행했어요. 증명하고 그런데 손해 발생 및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증명하지 않고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귀책 사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손배 예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주장 증명한다. 자기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한 번 더 그 판례를 소개해 놓은 것뿐인데 일단 손배 예정이 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요거는 우리가 도급계약에서 본 판례인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 등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 얘는 수급인은 지체 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건 이제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같은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배상액 청구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가 더 있다고 해서 초과보험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통상손해, 특별손해 다 포함되어 있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 손해 더 있으니까 특별손해 더 배상해.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만 보면 과실상계도 하는 게 맞는데 손배정이 돼 있을 때는 과실상계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죠.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손배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도 미칠 것이냐? 거기에는 미칠 게 아니다. 불법 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한다. 잘 모르겠으면 야, 불법 행위에도 인정되는 것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은 방범과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방범과대는 이 준용이 되지만 손배예정은 준용되지 않는 거야. 또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불법 행위 있을 것까지 미리 예정해서 생각해서 손배예정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예정 배상액의 감액 문제가 있는데 이 감액과 관련해서 그게 너무 부당히 과다하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채무자의 청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금전채무에 관해서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를 따로 약정했어. 이건 손배예정이 된다. 너무 부당히 과다하다 그러면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부당히 과다하다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됐는데 이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됐어. 그러면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다. 반대로 예정 배상액이 과소하다고 해서 증액을 인정할 것이냐, 직권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우리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체상금을 계약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지체상금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것인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배상액 예정과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배예정이 있어도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만 우리가 말씀드린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 있는데 위약금과 관련해서 위약금은 두 가지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게 위약벌이냐 손배예정이냐. 근데 불분명할 때 손배예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근데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번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추정받는 사람은 추정받아서 이익이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걸 깨려고 하는 사람이 즉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가 야 이거 위약벌이야 라고 증명해서 주장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위약벌과 관련해서 위약벌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 너무 부당하게 과다해. 그랬을 때 이 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감액할 수는 없다는 거야. 다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한다. 공서양속은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다. 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시면 국가와 사인 간의 매매 계약에서의 위약금 약정과 위약벌 그랬는데 일단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 이때 사법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위약금 약정이 있어. 계약금에 관해서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러면 이게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손배예정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손배 예정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계약금 나와 있는데 일단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수수되는 것이다. 증약금이 된다. 그리고 채무의 일부 이행이 되죠. 그리고 해약금, 그게 이제 약정의 해대권을 유보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고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으로 된다는 것이다. 위약금으로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이를 무효라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그 배액을 삼원할 뜻의 약정을 따로 했어. 그러면 그 계약금은 손배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뭐도 갖는다?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사례에 보면 이런 특약을 따로 한 것입니다.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 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때 이런 특약이 있잖아요. 이런 약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걔는 해약금으로서 성질과 손배 예정으로서 성질을 다 갖고 있다. 손배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당이 과다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무효가 될 거니까 그 감액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비는 우리가 다 본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이행 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이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외에 이제 계약해제권도 인정되죠. 가보겠습니다. 우리 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통효과는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해제. 그 중에 이제 손해배상을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것이고요. 채각에서 계약해제를 이미 공부했죠. 근데 이제 이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 임의로 이행하는 게 있는데 임의로 이행하는 게 변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임의로 이행을 안 해. 그랬을 때 강제이행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행법으로 가면 강제집행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권리구제 절차인 거잖아요. 권리구제 절차. 근데 그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법은 사실 뭐예요? 절차법인 거잖아요. 절차법적인 내용인데 그 389조가 실체법인 민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 건데 일단 넘어가서 보자면 강제이행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 채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단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강제집행의 방법 순서가 직대간이 있다. 직대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일단 채무는 자기채무와 부자기채무로 나눌 수 있고요. 자기채무가 보통이죠. 뭔가 해야 돼. 근데 부자기채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기채무 속에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채무 중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채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자기채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부대체적 자기채무 중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가 또 따로 있죠. 근데 주는 채무 같은 거, 예를 들면 주택명도나 금전 채무 같은 건 주는 거잖아요. 연금증서 반환 채무 이런 것들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은
직접 강제를 해라 이렇게 말한다. 직접 강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강제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이 있어요. 법원에 집행관이 있다. 집행관이 가서 그냥 뺏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직접 강제예요. 근데 순서를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순으로 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직접 강제가 가능한 할 때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강제를 해야지. 네. 그게 인격 존중의 이념에 더 맞대. 인격 존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 자기 채무 봐보세요. 건물 철거나 물건 운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채무자가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 안 해. 그럴 경우에는 다른 철거반 동원해서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체적 자기 채무가 되는 거죠. 물건 운송하는 것도 뭐 운송업체에다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대체적 자기 채무가 되는데 이건 대체 집행이다. 대체 집행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대체 집행은 일단 다른 사람 써서, 그러니까 아까 철거반이나 운송해서 써서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갔죠. 그거를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죠. 그게 대체 집행이다. 근데 이제 부대체적 자기 채무가 있다. 부대체적 자기 채무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뭐 유아 인도 채무라든지 이건 다수리 그렇다고 하는데 좀 됐고요. 법인 재산 목록 작성 의무라든지 증권인 서명 의무 등 같은 것들을 말한다. 그런 것들은 간접 강제로 가라라고 한다. 간접 강제. 네, 간접 강제는 뭐냐? 채무자에게 벌금을 과하거나 구금 기타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채무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직접 강제 내지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면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 전교조 사건이 있는데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어떤 국회의원이 인천의 모 국회의원이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가 그거 빨리 내려라 막 등등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 어떤 신청을 했느냐, 전교조 측에서 내려라. 근데 안 내리면 하루 벌금 얼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심리적 압박이 되겠죠. 돈도 돈이지만 일단.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도 야 이건 공개해가지고 절대 뭐 내가 이거 공개해가지고 사람들 뭐 전교적 활동 못하게 해야 되겠어 하는 게 소신이야. 그러면 돈이 억만금이 들어가도 계속 해야죠. 근데 그 돈의 압박 때문에 내리는 건 어때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지만 이게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렸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순으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자존심상 차라리 뺨 한 대 맞고 뭐 뺏기는 게 오히려 자존심 덜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벌금 때문에 이걸 내려야 돼? 결국 나도 전교조 명단 내렸습니다. 내려야 돼? 이건 존심 상한다는 거죠. 내 인격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 인격 존중의 이념상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간접 강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만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할 수 없는 채무, 뭐 제3자의 동의를 요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 또 현대의 문화관념이나 인격 존중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부부간 동거무라든지 고용채무의 강제. 부부간에는 동거무가 있습니다. 동거무가 있는데 야 너 만약에 동거 안 하면 벌금 얼마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자유이사를 억압하면 채무를 실현할 수 없는 채무. 예술가의 작품 제작 의무 이런 것들 봐보세요. 지금 피카소가 살아있다고 해보자고요. 피카소가 살아있는데
너 빨리 그림 그려줘. 약속했으니까 그려줘. 만약에 안 그려주면 너 벌금 얼마? 이렇게 했을 때 피카소가 참 예술혼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간접 강제도 하지 말고 손해배상 기타 구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면 부부간 같으면 동공을 계속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혼시키고 위자료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접 강제로도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법인 등기를 신청할 채무, 또 채권양도익 통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이때는 굳이 간접 강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의사표시에 가름한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가름한 판결을 특히 대용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용 판결로 가라.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채무가 있는데 이 부작위 채무는 일단 부작위 자체의 관철 위해서는 간접 강제로 간다. 그런데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생겼어. 근데 그 결과 제거는 대체 집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대체 집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조문은 우리 교재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보시면 먼저 여기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몇 가지 보시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 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강제 이행 순서는 직대가 아니다.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순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전항의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대용 판결이다는 거죠. 채무자의 일신을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를 목적으로 한 때는 이게 대체적 자기채무죠. 대체적 자기채무다. 그랬을 때는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체 집행을 하면 돼. 대체 집행으로 가는 거야. 철거반 동원해서 철거하고 그 비용 받아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3항에서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할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여기서 제각이라고 썼습니다. 제거하고 이런 뜻이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4항에서 전 사방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이행하고도 손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강제이행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강제이행에서는 귀책 사유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요건이 아니다. 본래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걸 이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강제이행할 때 귀책 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조문으로 봤고요. 강제이행과 관련해서 이제 요관까지 잠깐 봐보시면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고요. 강제 집행을 할 때 그냥 가가지고 막 뺏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게 필요해. 그런 걸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 그걸 채무명의 이렇게 썼는데 판례에 보면 채무명의 이런 것들이 옛날 판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나머지 됐고 그 다음에 채무의 종류와 강제 이행의 모습, 주는 채무 및 금전 채무 같은 경우는 뭐로 간다고요? 직접 강제로 간다. 근데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하는 게 더 좋겠다. 인격 존중의 사상에도 더 적합하다. 인격 존중의 사상에 더 적합하다라고 한다. 직접 강제가 인정되는 채무에서는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로 가면 안 된다고.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체적 자기 채무에서는 대체 집행으로 가는 거죠.
건물 철거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대체 집행에 의한다. 이것도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체적 자기채무에서는 간접 강제로 가는 거죠. 부대체적 자기채무에서는 간접 강제 방법으로 간다. 그런데 간접 강제도 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자기채무가 있다. 아까 우리 보셨던 뭐 제3자의 동의를 요하거나 채무자에게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또 부부간의 동거무나 고용계약상 채무, 예술가의 작품 제작 의무 같은 것들은 간접 강제도 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요. 4번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에 대한 강제 이행인데, 근데 의사표시를 안 해. 그랬을 때 굳이 의사표시 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용 판결이 된다. 그 다음에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강제 이행이라고 하는데요. 부작위 자체의 관철을 위해서는 간접 강제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뭔가 결과가 생겼어. 그럼 대체 집행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제 이행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둘 다 가능한 거죠. 다만 강제 이행 청구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귀책 사유가 필요가 없다고. 네,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지체로 갈 건데, 채권자 지체가 뭐냐면, 채권자 지체는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그 이행이 되려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는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면 채권자가 뭔가 재료를 제공해 줬을 때 그걸 가공해 주기로 했어. 근데 안 갖고 오면 줄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스탠바이가 다 됐는데, 그럴 때 이 채무자가 스탠바이 다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 그럴 때 이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 지체라는 제도를 두었다. 채권자 지체를 수령 지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수령 지체. 우리 요거에 비해서 보자면 채무자가 지체하면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채무자 지체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채권자 지체의 성질과 관련,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게 채무운행이냐, 법정 책임설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과거의 다수설은 채무불이행 책임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학설과 판례가 없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법정 책임설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면, 채권자한테 수령 의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의 수령 의무가 있는데 수령을 안 했어. 그럼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다수의 판례는 법정 책임설, 이런 수령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 채무불이행으로 봤을 때는 채무불이행의 공통 요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귀위. 채무자의 귀책 사유와 위법성. 그리고 이제 반대로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와 그 안 받는 게 위법성이 있어야 돼.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채무불이행의 공통 효과가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의 대권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인정되는 거야. 그렇지만 법정 책임설에서는 이런 게 아니다, 필요 없다는 것인 거죠.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채권자 지체 요건에서 보시면 볼까요? 일단 조문 400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는 이행에 지고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게 수령 불능이거나
또는 수령 거절일 때 이행 제공을 했는데 지금 수령 불능이거나 수령 거절이야. 그러면 채권자 지체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작위 채무 같은 경우는 이게 수령할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채무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채권자 지체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번, 채무 내용에 좋든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인데, 이행 제공. 근데 변제 제공과 관련해서 현실 제공, 구두 제공, 또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어쨌거나 변제 제공을 한 거야. 그냥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겠습니다. 그중에 현실 제공만 좀 보자면,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물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참 채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채권자의 현주소에 갖다 주는 걸 배달해 주는 거라고. 배달하러 갔는데 안 받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수령 불능 또는 수령 거절일 때의 문제야. 그런데 그거 외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나 위법성이 필요한 거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위가 필요한 거냐, 채무불이행 책임서는 필요하지만 법정 책임서는 필요 없다. 우리 판례가 최근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 지체의 효과, 채권자 지체가 되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그래서 채무자가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 안 져 이 말이에요.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이자 지급 정지가 나왔는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제는 이자 안 줘도 돼. 그 다음에 증가 비용의 채권자 부담인데 채권자 지체 때문에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될 때 그때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 요거는 우리가 위험부담편에서 이미 공부를 한 건데 쌍무계약, 우리 매매계약 같은 기브앤테이크 계약 이렇게 했었죠.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는 없는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집을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 넘겨주기 전에 매수인이 채권자인데 매수인이 담배 피다가 불을 냈어. 그래서 이행할 수 있게 됐어. 후발적 불이행이 됐어.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자기가 태웠잖아요. 원래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하면 테이크할 수 없어.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그런데 이게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네. 그러면 기브 못했어도 테이크할 수 있어 이 말인 거죠. 우리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죠. 부당해고가 되면 이게 회사가 부당해고를 해버리면 회사의 책임으로 이행불이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부를 못했어, 일을 못했어. 하지만 월급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원래 매도인은 등기 이전해 주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줘도 못 받았어. 수령지체가 되는데 그 동안에 천재지변으로 홍수가 나서 아니면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마찬가지로 수령지체한 죄가 있으니까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제공탁에 관한 문제가 있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수령 거절이거나 수령 불능일 때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게 변제공탁이에요. 변제공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지체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이 인정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
채무불이행 책임설에서만 인정을 하더라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보셨고 교재를 한번 잠깐 볼 건데, 그래서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결국 수령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가 법정 책임설로 가더라.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고,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도 주장할 수 없다. 결국 법정 책임설로 정리했다. 2021년도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다음에 채권자 지체 요건에서 이게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서 그런 채권자 지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부당이 채무 같은 경우에서는 생길 게 없는 거지. 그다음에 이행 제공이 있었어야 돼. 이행 제공은 채무 내용대로 배달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 있었어야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서 귀책 사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네, 법정 책임설은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 문제와 관련해서 뭐 증명책임이 과거 문제에 됐었는데, 우리 판례를 봐보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 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자 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주장할 거니까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무의 경감 나와 있습니다. 요 사건은 뭐냐면, 요즘 우리 판례 사건은 뭐냐면, 고추가 있는데, 고추를, 어떤 창고에 갖다 맡겼어요. 옆집 창고에 갖다 맡겼어. 그런데 무상으로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장마철이 되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썩게 생겼어. 그래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가져가세요.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갔죠. 수령 지체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잘 썩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시설, 전기를 들여야 되지,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갔는데 그냥 냅둬버렸더니 그게 이제 좀 썩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 수취인, 고추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채무자가 될 건데 책임을 질 거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아니래.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질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자 정지, 증가된 보관 비용 등의 채권자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쌍무 계약의 위험 이전 문제가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최근에 판례로 나왔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된다. 원래 시험 문제는요, 막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판례가 나오면 한번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학설로서는 많은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 판례를 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변제 제공의 효과가 나오는데, 변제 제공을 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해. 근데 채무를 면하는 건 아닌데, 채무를 면하려면 뭐가 하면 되느냐? 공탁까지 하면 된다는 거죠.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변제 공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책임재산 보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